앞에서 이제 원인을 얘기를 했으니까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피해 문제로 사회적 결정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심각하게 됐는데 이걸 원인을 찾아서 보면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그래서 지배하고 집권하게 충분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양적 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하고 이제 자산 가치가 엄청난 거품이 끼어버렸습니다. 이거 역시 자본주의입니다. 해결하려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잡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투기도 안 잡힌다는 것이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은 이제 투기가 아니라 그냥 뭐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그 결정되는 지대나 지가의 법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투기가 잡혀서 뭐 특수한 것이 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가 잡혀도 갈수록 지대가 차지하는 몫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투기는 이것이 너무 사람들한테도 지나칠 정도로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이른바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에 손을 대야 되고 특히 토지의 사적 소유에 손을 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큰 결론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려면 제가 이런 과학적인 어떤 분석과 또 계급적인 시야가 있어야죠. 이해관계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땅을 성립해갖고 무슨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지대가 올라가서 받으면 그게 왜 부당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당신도 돈 많이 벌어서 땅 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회피하고 또 대안을 찾다 보면 거의 뭐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서로는 뭐 엄청나게 싸우는 듯 하지만 다들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 제가 보니까 자본과 정치 세력은 이제 컨센서스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국민의힘은 뭐 계속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뭐 올라가는 건데 공급 늘려라. 뭐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나오는 대책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다 옛날에 했던 거더라고요. 규제 풀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충분하게 주택 공급해야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얘기 하나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 더 오르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호언을 하고서 어저께까지 얼마 전까지 발표한 정책을 보니까 24번 했더라고요. 24번 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미 뭐 사람들은 정책 발표해봤자 이제 화를 내는 경지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그러게 되니까 이제 또 원래 이 정권의 특징이 뭐 몰리면 그냥
기존에 있던 방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설을 경기를 해고 우리 건설을 사용하지 않겠다. 처벌도 뭐 이미 다 돌아갔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신년사에서 딱 한 줄이 핵심이 공급 확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기자회견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뭐 새로운 이제 그 태제가 나온 게 세대가 갑자기 늘어나서 61세대가 61만 세대가 늘어나서 뭐 61만 세대가 뭐 다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얘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확실하게 좀 결론이 난 거는 이제 뭐 공급을 늘린다 그러는데 이걸 봐서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제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어주지 않게 뭐 해봐야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권 초기 다 부정했던 걸 자기들이 했는데 그걸 누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해결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게 토지 국유화다. 두 번째가 일가구 일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토지 국유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문제의 어떤 모든 것이 뿌리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유지되는 한 이런 개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지주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요.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 일본이죠. 일본의 뭐 최대 부자들은 다 땅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땅은 날아갈 수도 없어요. 땅은 뭐 부패하는 썩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까 제가 농담으로 했죠. 밤에 갑자기 도둑놈이 와서 뛰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몫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국유화를 해야 된다. 그럼 토지 국유화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걸 다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토지 국유화를 하면은 저번에 그 자본주의 지대에서는 이제 차익지대와 절대지대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가 다 없어진다고 그랬나요?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나요? 그때 토지 국유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절대지대가 없어졌죠. 그냥 절대지대는 그냥 토지의 사적 소유에서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차익지대는 그 토지 비역도의 차에서 나오는 게 차익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익지대는 토지 국유화가 된다고 해서 일거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수치자가 달라져요. 숫자가 누가 되냐? 누가 되겠어요? 토지 국유화니까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지대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지대를 하는데 나는 똑같은 거 자본주의 토지가 국유화가 된다 한들 자본주의에서 말 국유화가 되면 그 역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차익지대를 징수할 때 사적 소유의 상태를 하는 것만큼 징수하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런 일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폭적으로 지대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집가도 계속 이렇게 상대적으로 집가도 내려가는 것만큼 내려갈 것이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오늘 공부를 할 때 앞에서 공부한 거는 그냥 뭐 토지교가 좋다 나쁘다 막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황정규 강사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토지국유화도 그 역사적인 어떤 놓여진 조건에 따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국유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모든 게 다 공산주의니까 그냥 모든 식으로 다 공산주의인데 토지국유화 그러면 이거야말로 공산주의다 이렇게 되는데 그 토지국유화를 정말 크게 주장했던 러시아 혁명의 경험에서 볼 때는 그 1905년도, 1907년도 혁명과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농민들이 요구해서 토지국유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보면 토지국유화 그러면 뭐 보통 보면 사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이 주장이 났을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니면 당시에는 이제 무슨 혁명이냐, 부르주아 혁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철저한 동문적 잔재를 정리하자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뭐 봉건적 질서는 근본적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를 더 보완하자 이게 아니라 러시아 자체가 봉건적인 어떤 질곡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토지, 대지주들, 봉건지주들이 갖고 있는 이거의 국유화만 주장한 게 아니라 전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의미는 그냥 자기 토지도 사적 소유가 아니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다 내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 철저한 어떤 봉건적 요소를 정돈하고 정말로 좀 엄밀한 의미로 자본주의의 전면적 발전의 길로 가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농사 지으면서 자기 부를 늘려나가는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지국유화는 반봉건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러시아 혁명 시간 나시면 그 자료도 방대하니까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정말 똑똑한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해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오히려 러시아의 당에서 보면 볼셰비키가 굉장히 좀 투쟁적인 조직인데 볼셰비키조차 이제 옛날에는 절치지 강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농노 해방할 때 이제 지주가 옛날엔 공동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분을 이제 대신 지주들이 가져가 버린 거야. 이거를 몰수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간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러시아에 보면 볼셰비키 잘하고 레닌 같은 훌륭한 혁명가들이 있어서 잘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대부분 지금 토지가 국가 소유예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하고 토지 국유화가 병립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병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다 이제 실천적인 측면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그런 것이냐.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막스도 얘기했고 레닌도 이제 1917년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이제 그 자본가들도 자본 초기에는 어떤 지주계급이 토지의 소유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많았는데 자본가들도 이제는 토지의 어떤 소유에 이해관계를 갖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돼서 토지국유화에 이제 소극적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국유화를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이 단지 이제
그것만 되게 게 아니라 어떤 사적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타격이 시작되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그런 부분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자본주의 고도로 발전한 사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땅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약간 규제가 심했는데 그걸 다 풀어놔가지고 지금 뭐 사실 통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고 있지 상당히 많은 토지가 재벌 수입으로 좀 돼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되냐? 토지 국유화가 옛날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산의 사적 소유에 타격을 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토지 국유화라면 정말 뭐 추미애가 하지도 않는 얘기 갖고 공산주의라고 그러니까 진짜 토지 국유화 얘기하는 우리 같은 정말 공산주의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사회주의적인 요구 자체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바로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사적 소유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 과도적 요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만한 요구이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뭐 세금 많이 걷고 뭐 토지공예 도입하는데 지금 그 얘기도 다 이제 진부해. 해도 이제 안 되고 최악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토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지금 앞으로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세력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도 스스로를 좀 기만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어느 정도 뭐 이거 우리 같은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의가 아니라 이제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민중들한테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내놔봐라. 무슨 방법이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투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설치던 문재인도 뭐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앞으로 뭐 계속 뭐 공급하면 뭐 어떻게 잡혀요? 제가 주택 공급해놓으면 제가 사실 이거 그 부자들이 다수의 소유자들이 사재기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또 정책을 하는 쪽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 자기 이해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뭐 상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하여튼 빠져나가기 잘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토지국유화가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국유화가 바로 우리 사회 형성된 기득권 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일가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공식 통계입니다. 두 개의 자료 좀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주택 소유 물 건수별 주택 소유 가구 수요 현황하고 주택 소유 건수 성별 주택 소유자 수 현황인데 먼저 가구 수요 현황을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주택 소유 통계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가구 수 현황인데, 그러니까 가구 중에 이제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가구가 몇 개 이런 통계예요. 두 개가 이렇게 되고. 그럼 여러분 지금 맨 앞에 하나를 갖고 있는 가구 수가 815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번 5건 이상 한번 보세요. 그럼 5채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한 5만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6채가 2만 명, 2만 6천. 51채 이상이 2천 명이나 되네. 20일 30건이 한 6,800명. 그래서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15만 8,039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다른 자료는 수예요. 그러니까 가구가 이렇게 가구에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5가구, 5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좀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도 5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11만 7천 명입니다. 이게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이제 11만 7천 명이 5채 이상을 갖고 한 사람이 이거 왜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채를 한 사람이 이제 5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5채를 그거 왜 소유해요? 네? 다 투기용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는 좀 말이 좀 있지. 2, 3건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불가능해. 뭐 이런 게 말이 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 5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완벽히 투기용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나오듯이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통계 숫자만이 아니라 이걸 좀 실천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을 해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가져가 그런 측면. 우리나라에 한 11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는 월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실세 필요한 사람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이상은 월세하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5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 가구 그러니까 한 개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무상월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정말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대상자들은 좀 난리 나겠네. 네? 내가 다 돈 벌어서 제 돈을 축적해 놨더니 나를 뭐 거의 뭐.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이 사람들이 득을 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창출된 가치는 있는데 이쪽에 있고 이건 지대는 여기보다 또 이제 자산 소득하게 올라가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몫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하게 좀 사회적으로 그 통제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 실감이 오시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1가구 2주택이나 3가구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유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다주택 소유자들이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을 풀기 위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을 많이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불가피한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뭐 돈을 좀 벌어서 좀 햇길어서 무슨 주일록처럼 그러냐 이런 아주 핑계를 다양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양질전화의 법칙이라고 5채 정도만 되면 이거는 아주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주 질이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보면 우리가 주택 공급이 100%니까 100%니까 뭐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죠. 공공임대주택을. 뭐 요새 많이 진다고 그러잖아요. 짓는데 아마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그냥 분양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지금 구상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전체를 지우면 그 중에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또 일부는 분양하고 뭐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되게 허구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근데 이제 사실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센 요구는 아닙니다. 근데 당장 요구를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몰수된 그 주택들은 바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서 공급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주택공급이 100%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신속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어떤 해결책을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막스의 지대를 강에서도 얘기를 했던 구조를 한번 다시 인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토지와 주택에 대한 태도 자체를 어떤 앞으로 좀 변화시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저번에 한번 읽어보고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를 좀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문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뭐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민중들 불만이 굉장히 폭발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이라고 되고 국민의힘이 그게 대응책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제가 볼 때는 부자들 더 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걸 대응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토지공 개념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도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뭐 뻔한 얘기 또 하는구나. 왜? 옛날에 이거 이미 노태우 때 한 거예요, 노태우. 오히려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권이 전두환 다음에 그 대통령 한 건데 그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거의 다 지금 이미 무력화됐어요. 뭐 3법이 있었는데 택지소유 서간에 없는 토지 초과 익스법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재발일 판소에 대한 분들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도입하겠다. 이 도입하려고 토지 공개만 하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정말 이거라도 시도할 만한 의욕이 있겠는가? 제가 왜 이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고 안 할 것 같고요. 설령 한다 한들 법은 통과가 되겠죠. 근데 아마 법은 통과되겠죠 하고 가만서만 넘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까? 근데 통과되면 또 어떨 것 같아요. 충분히 예상되죠. 이미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통해가지고 위헌 판결 받는데 아마 그 절차 가다가 뭐 다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득권 세력은 이 토지 소유하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다주택과 큰 땅을 소유하고도 있지만 상당히 곳곳에 고용물들을 보세요. 타고 하나씩 다 어떻게 차지하려고 그리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한 망이 있다는 거죠.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것 갖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뭐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한 경제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10년간 부동산 소득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GDP의 37.1%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GDP하고 대비했을 때 부동산 소득이 37.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40%인데 1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면 이거 같은 게 개진했는데 거의 한 40%가 부동산 소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떤 공고한 기득권 체제가 형성돼 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국유와 일가주택, 초과세주택,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과감하게 지도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다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고 큰 흐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투기를 오히려 보장하는 정책을 취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투기는 그냥 나쁜 놈들이 투기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투기 토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게 뭐냐? 지대는 갈수록 상산한 경우가 있고 집가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산한 경향이 있습니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이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금리 약조 완화가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똑같다는 거야. 결국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체제와 토지 사적수에 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의 사적수에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가구 1주택, 초과주택을 몰수해야 된다. 몰수한 주택과 저렴한 공공임대를 건설해서 정말 풍부하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 오늘 이제 강의 요청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마지막 강의를 맡아서 지금 이제 특별 강좌 자체를 한번 마무리하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특별 강좌를 이제 해갖고 쉽지 않은 내용을 한번 5강 정도 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까지 5강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얘기하는 얘기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학계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정말 문제의 핵심을 안 찌른다는 얘기는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냥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문제가 부동산 문제예요. 큰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오르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중들이 욕구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좀 과학적 토대에 의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어떤 분석과 해결 방안.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과학적 토대를 갖고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뭐가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게 발생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특별 강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회주의대학 추진위원회가 주최를 한 건인데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좀 있고 또 이제 선전전도 하고 있고 한데요. 저는 뭐 올해 이 아까 신년사를 딱 보는 순간에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사회주의자들이 이중들과 함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뭐냐면 살아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뭐 투기를 잡으려고 해도 뭐가 어떻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딱 이거 보면은 뭐냐면 정말 자신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자꾸만 욕을 해야 되니까 애를 뭐래도 공급확대나 하고 그래서 가겠다. 근데 나는 거의 포기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수구 세력은 뭐냐? 그러니까 옛날 이명박 시절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짓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얘라 그냥 더 그냥 먹고 한번 먹고 죽자 뭐 이거 안 해. 그러면 민중들은 뭐예요? 그 민중들은 정말 바보예요. 정말 지배계급이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무능과 이런 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시원한 무슨 그야말로 갑자기 연발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을 밝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무빙으로 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저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돼야 돼요. 말로 표현이 되려면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있고 이론에 입각한 이 개념과 용어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셔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쓰세요. 글을 쓰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막스의 지대론이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큼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주는 내용이 없는데 그 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할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 거의 지금 현재 학계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스스로가 눈을 딱 감아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만 더더욱이 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러고 그냥 거의 회피하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진실이 퍼져나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